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태어나고 죽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가짐과 결심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톡톡 사연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톡톡 사연을 틀어놓고 업무를 처리하는 버릇을 들인 남자입니다. 항상 다른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직접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이유로 쓰게 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함께 노래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즐겁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짧은 인생의 자체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안의 구성원은 부모님과 저보다 2살 위인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특별한 이유나 사건 없이 형과 비교되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의 외모가 뛰어나고 성격도 부침성이 있어서 어른들이 형을 더 우대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외모가 형보다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뒤처졌고 계절 자체가 형과 완전히 달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쟤였을 뿐이고 형보다 덜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고 형은 중학교에 먼저 입학하여 공부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더 그런 느낌이 강해졌어요. 집안에서의 차별로 더욱 비틀어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방종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가 되었죠.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요? 혹시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의적으로 굴었던 건가요? 아니면 제 자체에 사고치는 성향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엇나갔던 것인지 제 과거인데도 정확한 이유가 헷갈리네요. 어릴 적이었겠죠. 형만 아무런 인사 없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보면 우리 집을 보면 답이 나오죠. 저건 커서 대체 무엇이 될지 자기 형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게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대놓고 그런 말씀을 크게 하시며 혀를 찢찢 찌르시며 자신의 행동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는 왜 점점 꼴통이 되어가냐? 오늘도 꼴통 낚시였다 하며 제 머리를 손으로 툭툭 쳐서 베지는 말투를 종종 내뱉으셨어요. 음악 하셨고요. 저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는 사춘기 초에 있었던 시기였는데 아버지께서는 걸핏하면 제 머리를 치시면서 저를 비웃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이 불편했었습니다. 홧김에 집을 다 엎어버리는 충동에 사로잡힌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엄청난 문제아였다거나 형이 대단하게 뛰어난 모범생도 아니었던 것이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 보니 진짜 혀가 내둘러질 정도의 양아치들이 많더라고요. 저 따위는 귀여운 반항아 정도였고 진짜배기 문제아들은 사고치는 급이었습니다.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주장대로 구제불능의 꼴통인 것 같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자기 자식이 더 망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부모님은 저를 문제아로 낙인 찍으시고 저의 상태가 심각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매도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더 성격이 예민해졌던 것인데 막상 중학교에 엄청난 양아치들을 보니까 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비교하면서 착한 아들, 사과 안 치는 모범생으로요. 음악 이미지가 굳어있던 형은 오히려 부모님 몰래 집에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놀고 문제집을 살 돈으로 주신 부모님들은 친구들과 노래방 및 PC방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형은 잘했고 동생은 못했다고 판단하셔서 제가 억울하고 분노해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형의 성적은 평균 이상이어서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부모님은 형은 똑똑하다고 칭찬하며 도와주시고 성적이 조금 아래였던 제게는 공부를 잘할 능력이 부족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한숨만 내뱉는 모습을 보며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형보다는 공부 성적은 조금 뒤처지더라도 예체능 분야에서는 분명히 더 나았습니다. 어디서 별도로 배움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림을 그릴 때의 구도를 스스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미술 시험은 무조건 최고 점수를 받았고 체육 수업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을 잘해서 그런지 제게 친해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너는. 말했던 형이 있었어요. 형의 발자국만 따라가도 우린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형을 보고 배우길 당부하거나 교과서 모퉁이에 그림을 그려놓은 걸 발견한 엄마는 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미치겠다며 비난하셨습니다. 중학생 시기가 되었다면 제발 정신 차리고 마음 다잡고 살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현재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윗사람인 형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로 오는 관심과 애정을 이용할 줄 알았고 그것을 이용해 저를 공격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음아가 클수록 형의 그런 모습을 더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형제 사이는 점차 냉랭해졌습니다. 형은 나를 방어막으로 삼아 자신이 모든 비난을 피해 편안함을 누리는 동안 나는 그런 형 모습을 보며 항상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둘 다 갑자기 폭발했어요. 계기는 사소했지만 서로 신경질을 부려 본격적인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우리 형제간의 피가 역사적으로 뜨거웠던 시절의 몸싸움으로 치고받았습니다. 그때 형은 그때 20살, 그리고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감히 나한테 대들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잘나 보이는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 너는 내 덕분에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살아가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야. 알아야 해. 지금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은 필요 없어. 형님은 더는 먹히지 않아. 그래, 오늘 너 정말 맞서보고 싶어? 형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위풍당당했으며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형 때문에 집에서 억압당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충돌했습니다. 둘 다 남자였고 체격이 비슷해서 맞장구를 쳤고 서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특히 나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를 그 순간에 폭발시켰죠. 결국 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똑같이 병원으로 인도되게 된 상황은 결국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투극은 바로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경주에 대한 승부는 결국 낙승하지는 않았지만 그 싸움에는 분명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뭔데 내가 우리 장남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감히 형에게 뭐 하는 짓을 해? 라는 말로 형제 사이의 갈등이 나타났고 난생 처음 동생이 되어가며 형에게 공손히 행동하고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형보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해도 명백히 나는 형의 피해자라는 입장에 있었으며 또한 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더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하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이 되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잘못 깨어진 첫 단추로 형제간에 차별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로 여기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 집은 형이 중심이고 나는 찬밥이라는 판단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였던 중3 때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부모님의 진정한 자식이 아닌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디선가 주울 수밖에 없게 키워졌을까요? 내가 되돌아보니 부모님과 형에게 더 이상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꾸만 형을 이기기 위해 아부하거나 부모님의 주의를 끌려고 발버둥쳤던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겠다. 그런 행동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허무한 짓이었으니 이제는 나만 손해일 뿐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차가운 마음으로 단단한 결심을 하였다. 이제는 울분이 가라앉더라도 내 결심대로 갈 것이라 다짐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에 진학한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게 타고난 공부머리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학업을 위해 집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저희 집이 부유하지도 않았고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지원이 오리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형은 그냥 그런 4년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말로는 막판에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이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수할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형이 원래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정도 광고판으로는 꽤 괜찮은 곳에 다녀왔다며 형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형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의도였고 고3 학생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돈을 벌거나 하는 게 낫겠습니다. 군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결심을 굳혀 말씀을 전했지만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최근에는 대학을 왜 가지 않느냐는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쓸데없는 수업료만 쓸 바에는 그냥 기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에는 고졸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조용히 하신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형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야겠습니까? 대학은 한 명만 나오면 돼. 아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 어쩐지 후련한 빛이 스쳐지는 것 같아서 씁쓸해졌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고 설칠까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서 다행이라는 반응에 상처를 받았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전전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우 호프집에서 주급으로 현금을 받아 방에 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르바이트를 가는 도중에요.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찾으려니 안 보이더라고요. 좁은 집안에서 그것이 사라진 일은 없었고 물어볼 상대는 부모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신 지난날에 형과 밥을 먹으러 나가셨다며 써버렸다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좋은 고기를 먹게 되어 기쁘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젯밤 새벽까지 일에 호프집에서 벌어온 돈이라고요. 제가 번 돈인데 아무 말 없이 사용하셨다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너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아까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곧 형은 입영을 앞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대 전에 축하의 의미로 마시는 것을 대접해 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러며 형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제 피 같은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자식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군요. 이런. 소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었어요. 무심코 할 말이었는데 왜 다 이렇게 불평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저는 부모님에게 아무 기대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옛말처럼 여전히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의 반응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부모님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형이 입대할 때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의 입대를 준비했습니다. 입대하기 직전까지도 부모님과 사이가 냉랭했고 어느새 감정의 간극이 깊어져 있었어요. 그러한 제 상황을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럴수록 저는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었죠. 군대에서 생활하는 동안 집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사회로 복무를 마치고 나서는 독립하였습니다. 이때 부모님과 심하게 말다툼을 했었는데 서로를 향해 앞으로 서로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살자며 모욕적인 말을 프로포했습니다. 군대에서 사귄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옛 친구는 제 가정 사정을 군대에서 다 들었었어요. 제가 모아놨던 돈과 이 친구에게 빌린 돈을 합쳐서 월세를 구했죠. 당장 시작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일부터 공장까지 5만 원벌이 하는 것이면 다 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 몸과 시간뿐이었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주력하면 앞날이 열릴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그 보상이 분명히 따를 테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일을 했습니다. 거의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인들을 꽤 함께 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새로운 일터에서는 어느 날 어떤 형님이 저를 보고 어린 나이에 친구답지 않게 꾀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괜찮은 정규직 자리에 추천해주고 싶다는 말을 해왔어요. 저는 단언코 수락했고 그래서 살던 월세방을 다른 동네로 옮겨가며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저의 모든 체력을 바쳐가며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걱정할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몰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일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듭니다. 그곳에서 일에 빠져 살아가는 동안 제 소소한 막이 한 가지 생겼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던 원룸촌에 인접한 중국집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오셨다는 중국집 사장님께서 매우 친절하셨어요. 또한 주방에서 일하시며 전두를 지휘하고 계시던 이모님도 10년 넘게 일하고 계셨는데 중국집에 계신 분들끼리 의리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종종 들리던 중국집에 반년이 넘도록 방문하고 나서부터 그분들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짜장면 하나면 돼요? 음악.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포장해 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반찬이랑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밥 안 먹고 짜장면으로 아이를 퉁치려는 거예요? 밥도 좀 먹고 살아야죠. 젊은 청년이 자꾸 그런데 건강을 해치면 어떡할 건지요. 정겨운 말투로 주방 이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들이 쟤를 신경 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걸 알아서 했습니다. 그 중국집은 배달뿐만 아니라 포장도 되는데 그냥 스티로폼 용기에 면발과 소스를 넣고 그걸 봉지에 넣으면 끝이었어요. 봉지 손잡이를 묶어 달래지고 가는 웃긴 모양새였지만 어딘가 정이 넘치는 포장이었습니다. 양도 넉넉하게 주셔서 저는 그렇게 좋아해서 자주 먹었던 중국집에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킨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냐고 제가 농담으로 몇 번 물어봤을 정도로 그 중국집은 참 인심이 좋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나를 좋게 봐줘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려는 동료들이 생겨났어요. 민망하기도 했고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을 거부한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음악. 어느 날 저랑 별로 근무일자가 겹치지 않아 친하다고 할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아는 여자 동생을 소개받아 보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너무 의외해서 깜짝 놀란 나머지 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소개받는 자리에 나간 곳에서 저는 상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수수하면서도 차분하고 살가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교제를 청했습니다. 비록 일은 고민이었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일상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게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누군가가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을 보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만나는 일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모습보다 훨씬 초췌하고 낯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굳이 저를 수소문까지 해가면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휴게실에 마주 앉자마자 전에 용건부터 물었었죠. 그랬더니 제 형의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았던 것이었더군요. 대학을 간신히 졸업한 형은 성적이 안 좋아서 이름 좋은 회사들에는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대학 성적을 중시하여 대학 간판만 보고 채용을 하는데 그러한 곳에 지원했더니 모두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성검사 같은 것에서는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아는 것 같은데 그 회사 임원들이 모두의 형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 면모를 발견해서 그런 게겠지? 낙심한 형은 중견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서 줄줄이 지원을 받아 한 군데에서 근무하였다네요. 그런데 얼마 못 버티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내 문화에 적응을 못했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다가 술만 마시면서 재처분 준비도 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도박까지 손을 대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현재 대출빚까지 쌓인다며 제게 조금 도와달라고 아버지께서 말하는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꼴통 자식이라 욕하실 때는 언제든 내가 찾아와서 도와드릴 때는 어쩜 그러는 걸까요? 아버지 스스로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마지막까지 형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애초에 아버지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자식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생물학적으로만 부모-자식 관계인 것뿐이지 그 이상의 관계나 아닌 거로 봅니다. 아버지께서도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 냉정한 대처에 아버지가 당황하신 것 같아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항상 애정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께서 어느새 요약되셨다는 사실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너희 진영인 척 하지 않으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고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 마음은 싸늘하고 식은데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심지어 얼굴도 비추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대신 내게 도와달라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분개를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형이 더 아픈 손가락이고 저는 방치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정하게 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형을 책임질 것을 권유하고 떠났죠. 속이 후련하고 답답하며 제 기분을 자기도 모르겠네요. 아버지를 돌려보낸 후에 저는요. 착단한 심정을 감추기엔 길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며 위안을 주던 존재는 내 여자친구였어요. 만약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확신도 함께 느꼈죠. 얼마 후에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고 금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어서 장인부가 계시지 않았고 집안에 거의 친척이 없으셨어요. 장모님께서도 예전에 교통사고로 유발된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자친구와 긴 대화를 통해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고급 식당에서 대접하고 축하를 받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한 가지 계획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돈을 모아 사업장을 차렸어요. 성실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고 일상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도 품고 있던 통장 안에 현금이 가득했던 옛날의 일은 벌써 사라져버리고 1억이 넘는 빚이 생겨났습니다. 이용하던 외제차마저 차분하게 되어 서럽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뒤 첫 해에 제게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던 것은 엊그저께 같은데요. 사업을 심하게 망친 후에 제 아이를 마주하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사업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나빴던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하지만 나의 자식을 기를 의지가 있으며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한다면 세상이 인정해줄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채 다른 대안이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망친 후에 빚이 쌓이면서야 실패를 인정해야 했고 그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3살 생일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생일 파티할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몇 일 만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생일인 거야? 망치고 싶지 않았어서 그랬던 거야? 너 같은 사람에게 아이 키우는데 돈 달라고 말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이혼해줘. 아이는 내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지금 내 삶의 유일한 낙이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야. 제발 우리를 붙여줘. 너만 없으면 잘 살 수 없어. 이제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아 지겨워하고 질리고 힘들게 미치겠다며 내 심정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이기에 사업 실패를 겪는 내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마치 도리 없이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가는 침몰선을 보는 것과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은 사실 산후 우울증이 와 있었고
그때 매우 힘들어서 하루에도 12번이나 죽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로지 아이를 생각하며 참아내고 견뎌냈다고 말하며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는 그 앞에서 참고 핑계를 대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더 많은 사업에 몰아넣는 구렁텅이에 빠져든다.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저였으니 그걸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마음은 계속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 텐데요. 저는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서도 스스로 거두어들이기에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너만 없어지면 나는 홀로 남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숨을 쉬게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져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로부터 자식까지 완전히 잃은 채로 이혼을 결정했죠. 사실상 이혼당한 셈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게 되어서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다해 돈을 번 후에 아내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죽기 살기로 해보자. 돈을 벌어서 내 자식에게 떳떳하게 돌아가 보자. 나는 구직난환을 뒤지던 중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에 홀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음악 톡톡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양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온 만큼 인생에 더 이상 뭐가 남았을까 생각해서 그 일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부산에 도착하여 인력사무소에 급여 문의를 하다 보니 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기본급에다가 3개월 단위로 배에서 잡은 것들을 판매한 돈을 정산해서 더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후에 대략 계산을 해보니 연봉으로 따졌을 때 6,7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배에 탈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정되었어요. 배 위에서 생활하면 사실상 돈을 쓸 일이 거의 없고 착실하게 돈만 모은다면 남은 빚 청산도 모두 가능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은 채 통발어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기 전날에 아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모로 착잡해졌어요.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어느 해당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초기 문장으로 제공된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문장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가족들도 제게는 가깝지 않아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불안하고 서러운 마음으로 전날은 잠이 설쳤고 배에 오른 첫날에는 고단한 상황 가운데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제가 탄 배에서 만난 사람들 중 특이하게도 치아가 깨져 있었다는 사실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앞니가 손실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는 놀랍기도 했습니다. 치아가 척 보기에 건강한 사람은 저랑 베트남 노동자뿐이었습니다. 출발 전에 배 안에서 침대를 할당받은 첫사람이 되었고 배의 조리실 앞에는 바닥 뚜껑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취침 구역이었는데 대세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1층으로 이루어진 침대가 가득히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조그마한 침대 한 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에 착수하자마자 나는 마치 녹초가 된 것 같았어요. 밧줄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새 배는 수평선에 위에 있었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서 미친 듯이 통발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했지만 나는 올라오는 통발을 순서대로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단조로운 작업은 통발 2,000여 개를 쌓고 나면 한 장이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이 작업은 하루에 4개의 어장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통발을 쌓으면서 저는 연신 거친 숨을 내쉬어야 했죠. 그 돈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주는 금액이었다면 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 자체도 미치게 힘들었지만 함께 있는 뱃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면서도 좀생이라서 신경 쓰였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박혀있지 않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가 똑같은 업무량을 해내길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초짜는 죽어나는 구조였죠. 제가 선택한 길이면 해내야겠지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텨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을 철회하게 되었다. 그날 파도가 무서운 만큼 높이 치는 바람에
통발이 계속해서 엎어지다 결국 그들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통발을 정리하던 중에 덮치는 통발들에게 밀려 갑판 위로 굴러져 일어날 수 있을 때 몸 전체가 아프고 쑤었지만 선원들은 괜찮냐는 한마디 말 대신에 비웃음만 퍼뜨렸다. 엄살 피우는 게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런 말은 이미 내 안에서 화가 치솟은 상태였으며 쉬는 시간이 될 때 성격이 유순한 어떤 분과 함께했어요.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분이 이런저런 조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급여 대목에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애초에 기본급이라는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성과는 달리 연봉으로 치자면 2배에서 일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은 대략 2천만 원이더군요. 저는 그것을 3배로 알고 배를 탔던 것인데도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돈을 받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말이에요. 정말 돈을 받았던 것은 배 위에서 개같이 일하는 동안 엄청난 노동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버티고 감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미 쓰러지는 통발에 굴복하고 온몸이 옥신거렸던 찰나에 그 진실을 알게 되자마자 정신적인 피로가 몰려들었어요. 그날에 저는 선장과 갑판장과 급여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잘못 이해했다는 고통스러운 결론에 이르렀어요. 처음부터 뱃사람들이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육지의 공장이나 다른 직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입에 타기 만든 인력사무소는 치사하게 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제가 멋대로 오해하게 만들었더군요. 게다가 다른 인력사무소에서 한 달에 걸쳐서 저를 그 배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중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저를 넘긴 금액을 챙긴 것이었죠. 거기까지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군요. 자존심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자려고 누워있을 때는 온갖 생각이 다 나면서 계속 허름한 입을 안에서 조용히 울고 말았었네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도 비참하여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더 하는 것은 건강을 잃을 테니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낭비라는 생각을 했고 배를 내리고 싶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해양경찰에 연락을 해서라도 이 배를 떠나고 싶다면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저를 처리해 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찰을 찾아가며 육지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날에 결국 저는 육지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인력사무소 담당자가 저에게 와서 조건이 훨씬 더 좋은 배를 소개해주겠다면서 바로 회유했습니다. 음아가 처음부터 저를 속여서 이상한 배에 태웠으면서 그것이 제안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참았어요. 다음 음악 가사를 번역해 주십시오. 몰래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 도중에도 그들에게 걸려있을지 모르는 과연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숨이 푹푹 나와요. 내 삶의 모든 순간 중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상황이 달랐을까? 살아오면서 후회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수로 여겨져요. 달리는 버스를 타고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여기까지 온 것인가 의심스럽다. 다음은 수정한 문장입니다. 창문이 많은 그 단체 안에서 화려한 불빛 속에서 내 자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은 이번 생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계속 맴돌던 지끈거리가 조금씩 가라앉았죠. 포기하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후로는 일했던 공장을 찾아서 둘러보았어요. 그곳에서 일했을 때는 앞으로의 일들이 반드시 밝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를 처음 만난 연애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날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께서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고 나 또한 가족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가 영원히 끊어진 채였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짓고 공장을 바라보던 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향한 곳은 어느 중국집이었어요. 한때 자주 방문했던 식당이었습니다.
공정일을 그만둔 후, 결혼한 뒤,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나는 가끔 이 중국집을 방문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새로운 감미로움을 안고 내부가 전혀 변하지 않는 중국집 속으로 들어간 나는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미체 안에서 시킬 메뉴는 골라져 있었어요. 저는 늘 먹었던 짜장면을 오늘도 시킬 것을 주방 쪽에서 예상하고 계실 거라 짐작이 들었어요. 오늘은 곱빼기로 주세요. 제가 힘차게 외쳤죠. 이제 이곳에 오는 것도 마지막이니까 평소와 다르게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짜장면이니까 이왕이면 곱빼기로 먹어야겠다는 심산이었는데 주문을 마치고 앉아있는 저에게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는 속으로 갑자기 곱빼기를 시키니 놀라실 것 같아서 물어보러 오는 거 아닐까요? 다가오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주방에 계신 이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별별 짐작이 다 스쳤는데 그런 저에게 이모님께서는 웬 흰 봉투를 하나 쓴 채로 건네셨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그런 거죠? 글쎄, 일단은 한번 열어봐. 열어서 보고 말을 해봐. 주방 이모님의 반응에 제가 어리둥절해하면서 그 봉투를 열었더니 손끝에 편지가 잡혔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니? 그것은 바로 우리 엄마께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예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엄마의 편지 속에 제가 깜짝 놀랐고 그것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의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쓰인 내용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나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부터 엄마가 쟤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뒤 지켜보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형의 일로 도움을 요청하시려고 하실 때 제가 일하던 공장으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제 앞에 나서고 싶었지만 용기가 부족했고 또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야 혹시 그것이 일상을 방해할까봐 몸을 내던졌다고 말했어요. 후회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고치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못난 엄마는 계속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엄마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안아왔던 적이 없었어요. 편지와 함께 봉투 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10장, 50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이 바글바글 흘렀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슬픔에 빠져있는 저의 심연을 느낀 듯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던 곳으로부터 주방 이모님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저에게 주실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끄끄 울면서 숨이 넘어가게 되었고 편지의 가장 하단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았어요. 편지는 음악이라는 부분 뒤에 시골로 내려가 살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리고 그곳에 주소를 남긴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눈물이 짜장면이 되었지만 주방 이모님과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면서 엄마는 이 중국집을 마지막으로 들러가서 이곳을 단골 삼아 지냈다는 사실을 사장님과 주방 이모님께 밝히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맡긴 적이 있었어요. 다 먹고 일어나자마자 당장 시골집으로 가봐야 해요. 생각이 길어지면 쓸데없는 계획만 들어가니까. 이건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따지는 게 아니야. 이것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 주방 이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짜장면을 남김없이 먹었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중국집으로 향했어요. 주방 이모님의 말을 따라 즉시 시골집 주소로 가기로 했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정리를 끝내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동안 사업 실패, 이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지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아버지를 매몰차게 쫓아냈던 경험이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평온한 시골 마을 작은 집 앞에 도착하자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밖에 앉아있던 채로 나를 보며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왔느냐? 그 순간 막연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던 찰나에 엄마가 오셨습니다.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정말 온 거니? 어디, 얼굴 좀 보라고 하시며 살며시 다가오신 엄마를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감추느라 혼이 났지만 울음소리는 참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안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잘 열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해나가니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가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시다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엄마로부터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도망까지 다녔다가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형 때문에 계속 정신이 없으셨고 가슴앓이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형이 일으킨 문제들을 간신히 수습하고 나서 모두를 저버리고 친척 어르신들의 권유에 따라 시골로행을 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형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바로 최근에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동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여사라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엄마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리셨다. 좋은 여자를 만나 정신을 차렸다면 나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 것이라고 엄마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나는 아주 오랜만에 형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형수님과 함께 만났죠. 얘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 머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형이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달리 형이 유순하고 얌전한 것에는 내심 놀랐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예비 형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어째서 형이 사그라들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언중유골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드럽게 내뱉으시는 말씀 속에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였지만 저는 예비 형수님께서 각종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전혀 나빴지 않고 저에게 다 도움되는 조언들 뿐이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형은 예비 형수님과 계속 지낼 것이라고 하셔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 집에 같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저에게 머리도 식히고 앞으로의 긴 계획을 새로 세워보라고 하셨죠.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살던 중에 형이 다른 곳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 혼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전에는 적나라한 생각도 해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생각하며 인생이 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싶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시골 동네에서 제게 일을 제공해 주신 집에서 감사하게도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이셔서 일손이 항상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일당으로 일을 해주시면서 계산을 해주시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수익이 난답니다. 보여준 호의를 배신이 않기 위해 장기를 한 번도 안달이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더니 다른 집에서도 가만히 주사로 일을 시켜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아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물장난을 하는 아이의 목욕하는 영상도 있었죠. 당장 예쁜 아이를 휴대폰 화면으로 쳐다보면서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항상 저가 먼저 전화를 걸었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건 것은 이혼하고 나서 처음인 어제였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고 대부분 그냥 아이와의 대화를 하다가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우선 만족하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내놓은 제 자신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아직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죽으려고까지 했던 저로서는 앞으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음악